이제 정부는 그간의 방역 성과와 높아진 백신 접종률을 바탕으로 단계적 일상 회복의 여정을 준비하고자 합니다. 그렇다고 거듭 말씀드립니다만은 당장 마스크를 벗어던지자 이건 결코 아닙니다. 한국 자체 내에서 백신 주권으로서 기술을 갖고 있지 않다면, 그 플랫폼을 갖고 있지 않다면 계속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일 것입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가 시작된 지금 백신 주권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또 우리가 앞으로 어떤 노력을 해나가야 할지 더 이슈 진단 코로나19에서 긴급 진단해 보겠습니다. 코로나19 이슈에 대해 한 발 더 깊이 들어가 보는 시간, 더 이슈 진단 코로나19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코로나 이슈를 날카롭게 진단해 주시는 우리 모두의 의사 이재갑 교수님, 그리고 코로나 관련된 궁금증을 해결하는 해결사 박지훈 변호사, 그리고 오늘의 특별한 초대 손님 한 분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개발 현장을 뛰고 계시는 서울대 의대 임상양리학과 이형기 교수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이형기 교수님, 작년 이맘때 저희 프로그램에 출연하신 걸로 이제 기억을 하는데, 맞습니다. 그리고 1년 만에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백신 접종률을 보면 1차 접종이 90%를 달성을 했습니다. 백신 개발 전문가로서 지금의 현상을 어떻게 보시는지 분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첫 번째는 생각은 제 감이 아직 살아있구나. 그렇군요. 다행입니다. 예. 1년 만에 이제 백신 수개를 개발했다는 것은 그 자체가 전무후무한 일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mRNA 백신처럼 파이저 또 모더나가 mRNA 백신이지 않습니까? 혁신 기술을 이용한 백신이 최초로 등장했는데 이건 이제 단순히 백신 쪽만이 아니고 다른 분야에도 엄청난 활용 가치가 있기 때문에 기대가 많이 되고요. 사실 이제 좋은 거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백신 접종률이 너무 높습니다. 한국에. 이게 한국인의 그 독특한 특성으로 저는 생각하는데 위기 앞에서 단결하는 모습 아주 좋습니다. 교수님, 이번에 지금 1년 만에 지금 거의 백신이 완성되는 건데 원래대로 특수한 상황이 아니라면 백신 하나 개발하는데 얼마 정도 걸립니까? 뭐 평균 10년에서 15년 정도 보고요. 10년죠? 네. 그 에볼라 있지 않습니까? 예. 유행성 출혈자 아프리카. 15년 걸렸습니다. 사스, 메르스, 사스 뭐 2002년, 3년이니까 뭐 거의 20년 아닙니까? 아직 백신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그럼 자체 생산하는 백신 언제쯤 개발이 가능할까? 백신 주권이 필요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 분이 많을 텐데 이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나중에 얘기를 더 나눠보도록 하고요. 먼저 한 주간에 있었던 코로나 이슈들부터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진자 수가 드디어 조금씩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연휴 끝 검사 수가 좀 줄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난 건지 아니면 4차 대유행이 어느 정도 좀 진정세를 보이고 있는지 국민들 궁금해하실 텐데 이재갑 교수님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네, 지금 시기가 상당히 중요한 시기인데요. 그러니까 확진자 범위가 늘어나지는 않지만 그래도 한 이제 주중에 한 2,000명대, 그다음에 주말에 한 1,500명, 1,600명대 했던 그게 저희가 좀 2, 3개월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데 지금 백신 접종률이 충분히 올라가고 있는 측면도 있지만 다른 측면에서는 뭐 위코로나 또는 단계적 일상회복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점진적으로 지금 이제 또 거리두기나 이런 것들이 완화되고 있는 부분이어서 균형점이 그냥 비슷하게 맞춰서 계속 가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균형이 한쪽으로 확 치우쳐지면 특히 완화의 측면이 강해지면 일단은 확진자의 범위나 중증 환자의 범위는 확 늘어날 수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단계적으로 아주 기술적인 그런 이제 그 단계적 일상 회복의 방법들이 제시돼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1차 접종도 하지 않은 사람의 숫자가요. 약 530만 명 정도 되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with 코로나를 하려면 이 미접종자들이 접종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우선적으로 필요할 텐데 최근에 이제 청소년 임산부들도
백신을 예약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사실 이분들 같은 경우에 이제 부작용 걱정이 많았는데 현재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일단은 16, 17세 청소년들 지난 5일부터 예약을 받기 시작했는데 거의 5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아마 많은 청소년들이 자발적으로 맞겠다 이 의지가 좀 반영된 것 같은데 문제는 좀 임신부들 같아요. 지금 지난 8일부터 11일까지 예약률을 보니까 2%밖에 안 돼요. 그래서 교수님, 백신 접종에 대해서 임신부들에 대한 불안감 상당히 큰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낮은 거 아닐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백신 맞고 젊은 여성분들 또 가임기 여성분들이 예를 들어서 뭐 생리불순 또 뭐 하열 이런 것들을 이제 이상 반응으로 보고하기 때문인데 사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임신부들 예약률 낮고 백신 안 맞으려고 하는데 그렇지만 명심하셔야 되는 것은 임신 자체가 고위험군이다. 코비드 자체가. 왜 그러냐? 데이터가 이제 있는데요. 연구 결과에 보면은 코로나에 걸린 후에 심한 증상을 경험한 임신부는 무증상 임신부 대비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응급뿐만. 그러니까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제왕절개라고 하는 형태도 높아지고요. 산후출혈, 임신 고혈압, 미숙아 출산 이러한 것들을 경험할 가능성이 더 높고요. 이런 경우에 태아 역시 중환자실에 입원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그런 결과들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결국은 백신을 맞았을 때 이득이 백신을 맞지 않았을 때에 경험할 수 있는 위험보다 훨씬 높은 거지요. 사실은 이러한 이유 때문에 미국 CDC에서 임신부에도 코로나 백신 접종을 강력히 권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CDC가 이러한 이제 결정을 낼 때 그냥 한 게 아니고요. 여러 가지 자료를 조사했습니다. 첫째, 미국에는 이제 모더나, 파이저, 얀센 이들 세 가지 종류의 백신은 모두 동물 실험에서 임신 전과 중간 또 이후에 임신부는 물론 태아의 안전성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결과가 동물 실험을 통해서 얻어졌고요. 두 번째,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는 게 백신 맞고 코로나 걸리는 거 아니냐. 근데 아닙니다. 코로나 백신은 절대로 감염을 일으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요, 당연히 임신부 태아. 그다음에 이제 다양한 코호트를 통해서 또 질병 레지스트리를 통해서 백신의 안전성을 지금까지 모니터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분석 결과 임신부 또 태아에 문제가 없었다. 그러니 분석 결과에 근거해서 미국 CDC가 임신부의 코로나 백신 접종을 강력히 권고했던 거죠. 우리나라도 한국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 인지 임신부들 같은 경우에는 백신을 맞는 것도 걱정 또 그렇죠. 태아에 대한 뱃속 아이에 대한 걱정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이런 상황에 빠져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임신부의 백신 접종 Q&A 시간을 준비해 봤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인데요. 저는 임신한 지 이제 7주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아직 초기라서 밖에도 나가지 않고 조심 또 조심하고 있는데요. 이런 저도 백신을 꼭 맞아야 할까요? 임신 초기에 접종을 해도 될지 궁금합니다. 예, 이 질문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미 기억을 하시고 있겠지만 인플루엔자 백신 같은 경우에도 임신 주수와 무관하게 접종 가능하다고 권고를 했고 임신 초기도 무관하다고 돼 있고요. 사실은 지금 코로나 백신도 임신 주수와 무관하게 접종 가능하다고 현재 나와 있는 상황이라 임신 주수에 대해서 걱정하실 거 없고 다만 너무 걱정되시면 산부인과 선생님들이나 이런 선생님들하고 상의를 잘 한 상황에서 접종을 해주시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임신 23주 차에 접어든 주부입니다. 주변에 백신을 맞고 아파하는 친구들이 많아서 저도 걱정이 되는데요. 특히 저는 임신부라 아파도 진통제를 먹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이은기 교수님, 정말 그런가요? 20주면은 대부분의 기관이 이제 형성을 마친 상태입니다. 물론 이제 기능적인 어떤 문제가 그 다음에 발생하지 말란 법은 없지만 우리가 흔히 태아기형이라고 하는 것들의 발생은 이제 이 시기는 이제 많이 떨어지는 거고요. 다음에 임신부라고 해서 그런 백신 맞고 나서 발열이 더 심하냐? 그거 아닙니다. 이건 이제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되게 이제 연령이 낮을수록 면역 반응이 왕성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심할 수는 있겠으나 임신부 때문에 더 아픈 거 아닙니다. 또 중요한 거는 이렇게 문제가 있을 때 쓸 수 있는 약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세트아미노펜입니다. 그 상품명은 이제 얀센, J&J에서 타일레놀 유명했지만 그 말고도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요. 어쨌든 이 아세트아미노펜을 임신 중에 쾌열 진통제로 쓰는 게 매우 안전합니다. 왜냐하면은 임신 중에 쓸 수 있는 약들이 이제 사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FDA에서 신약을 허가할 때 그 기준을 여러 가지 다양한 연구를 통해서 동물, 사람에서 해봤는데 최기 형성에 다시 말해서 그 기형아 발생이나 또는 임신 중에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약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 약 안전하게 쓰실 수 있습니다. 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임신부들도 먹을 수 있는 해열 진통제가 있다고 하니까 걱정 없이 백신 접종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임신부 백신 접종 Q&A였습니다. 백신 주권이라고 하면 사실은 위드 코로나의 가장 중요한 필수 조건 중에 하나가 될 수밖에 없을 텐데 현재까지 백신 주권을 확보한 나라가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하고요. 또 전 세계의 백신 개발 현황도 어떤지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4개국에서 백신을 개발했고 상용화에 성공했죠. 미국, 영국, 각각 파이저, 모더나, 그다음에 얀센, 영국 같은 경우는 애스트라제네카고요. 그다음에 중국, 그다음에 러시아도 마찬가지로 백신을 자체적으로 개발했고 성공적으로 하여튼 상용화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사실 이제 이런 나라들이 백신을 개발할까 싶은 나라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도, 대만, 쿠바. 쿠바요? 네, 뭐 하여튼 놀랍죠. 사실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잘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란, 이란요? 네, 베트남도 있습니다. 네. 이 자체 개발 백신을 이미 승인했거나 출시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한국도 이제 SK바이오사이언스에서 항원 조합한 백신 노바백스 거와 비슷한데 어쨌든 간에 그거를 이제 지금 이제 3상 임상 시험을 해서 그 피험자 등재를 시작했기 때문에 한국도 곧 백신 주권을 확보한 나라의 명단에 오르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해 봅니다. 그런데 그 백신 중에도 전 세계적으로 인기가 가장 높은 건 역시 화이자 백신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제 몸값도 점점점 높아지고 있는데 이재갑 교수님, 이게 화이자, 모더나 이 두 회사가 매출이 약 100조 원 정도 예상하고 있다면서요? 특히 화이자야 워낙에 이제 대형 글로벌 이제 회사이기 때문에 이제 매출이 큰 회사기는 하지만 그 원래 이제 그 기술 공급 바이오엔텍이라고 해서 독일 회사죠. 독일 회사의 매출이 뭐 어마어마하게 지금 매출이 올라간 상황이고 모더나 같은 경우는 사실 벤처 기업이어가지고 몇 년째 계속해서 연구 개발만 하느라고 적자를 보던 회사인데 이번에 이제 mRNA 백신 개발하고 나서 완전 흑자 기업이 됐고 이제 일종의 이제 대기업으로 커져가고 있는 이제 그런 기업 회사가 됐습니다. 어떻든 간에 화이자나 모더나나 이런 백신들은 올해도 뭐 엄청나게 팔았지만 내년에 이제 부스터샷이라든지 이런 목적으로 해서 내년에도 올해보다 더 많은 물량들을 이제 공급을 할 생각으로 있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뭐 델타 변이뿐만 아니라 여러 변이에 대한 그런 개량된 백신도 좀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몇 년간은 코로나 백신에서 주도권을 가지고 아마 나아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미국이 화이자, 모더나 이런 회사들을 통해서 백신 주권뿐만 아니라 월등한 백신 경쟁력을 갖고 있다. 그럼 그 비결이 뭘까 궁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저희가 미국 현지에 계신 백신 전문가와 연결을 해서 그 비결이 뭔지를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정말 어렵게 섭외를 하신 분입니다. 이분이 잘 아시는 건 미국 질병예방통제센터라고 해서 CDC의 백신 고문으로 일하고 계시고요. 밴더빌트 대학교의 감염병 전문가이신 윌리엄 샤프너 교수님 연결해서 직접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윌리엄 샤프너 교수님 나와 계시죠? This is Dr. William Schaffner. I'm a professor of preventive medicine and infectious diseases at the Vanderbilt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in Nashville, Tennessee. 현재 미국의 백신 개발 현황이 궁금한데요. 화이자, 모더나 외에 또 다른 백신을 개발 중인지도 궁금합니다. Well, of course, there's more work going on both in academic and in government laboratories, as well as the laboratories of manufacturers, trying to develop COVID vaccines, we might say 2.0, the next generation of COVID vaccines. I know that there are people who are even thinking of perhaps a vaccine that could be taken by mouth. And then there are other investigators who are working on vaccines that can assure broader coverage against many variants of COVID. So there's a lot of academic laboratory activity going on
working on the next generation of vaccines. 미국이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가장 앞서서 코로나 백신을 개발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뭔지도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Well, I think there are colleagues all over the world. You know, for example, Pfizer vaccine actually was a collaboration between people here and people in Germany. And so international collaboration on the development of vaccines is ongoing. And I think that we'll see more vaccines continue to be developed in scientific laboratories around the world, not just in the United States. 현재 미국의 코로나 상황은 어떤지 설명 부탁드리고요. 미국도 with 코로나 시대를 열 텐데 언제쯤 가능할 걸로 예상하시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Those are very, very frequently asked questions. Well, the first thing I'm going to tell you is that here in the United States, we say our fingers are crossed, which is a hope for good luck. And the good luck we're hoping for is that sometime this winter, the number of new cases, hospitalizations, and deaths will really be controlled for the most part. And we can think about then returning to a circumstance that's more normal. I would think with all of our vaccinations, our testing, our better treatments, I would hope that in 2022, we will be able at some point to return to near normal. But COVID won't disappear. We cannot say that. So we will be coping with COVID, dealing with COVID for many years to come. So we will have to stay on guard, keep vaccinating, looking for variants, and doing interventions to control COVID now and into the future. 한국은 아직 백신 개발을 진행 중에 있는데요. 먼저 백신 개발한 나라의 전문가로서 조언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Well, I would like to say to Korea and every other vaccine developer, right on. You know, it's a pandemic. It involves all of the countries of the world. So we need to make enough vaccine. All of the countries that have vaccine development capacity need to make sufficient supply of vaccines so that we can vaccinate the world's population. So clearly, both for humanitarian reasons as well as reasons of self-interest, we want as much vaccine being used around the world as possible. 윌리엄 샤프노 교수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It was my great pleasure. Thanks. Good to be with you. 네, 저희가 지금 미국 전문가로부터 백신 관련된 백신 정책 관련된 얘기를 들어봤는데 이 교수님 일단 미국 사례를 들으면서 우리가 뭔가 좀 되새겨봐야 할 점이 없을까 고민이 되는데 어떤 부분을 좀 되새겨봐야 될까요? 네, 저는 먼저 트럼프 대통령을 거론하고 싶습니다. 이 양반이 이제 갖은 기행과 그리고 궤변으로 사실 이제 뭐 좀 그 구설에 많이 오른 분이긴 하지만 정말 잘한 게 하나 있다라고 한다면 특히 이제 전 인류의 보건 증진을 위해서 참 기여한 게 뭐냐. 실패도 좋으니 백신 몇 개를 성공적으로 개발, 생산, 공급하자. 이게 이제 Operation Warp Speed, 뭐 워프 스피드 작전 또는 뭐 초고속 작전인데요. 작전을 통해서 백신 개발에만 무려 100억 불, 그다음에 뭐 생산이나 이런 것들 공급을 따지면 180억 불, 한화로 약 22조 원입니다. 예산을 이제 배정했고 또 썼고요. 제일 이제 놀라운 것은 사실 당시에 이게 될까 싶었던 게 이제 mRNA 백신인데 메신저 RNA 백신인데 그걸 개발한 회사가 모더나 아니었습니까? 모더나에 무려 한 16억 불 정도를 그러니까 뭐 한 1조 9천억 원 정도 되나요? 현 환율로 이게 했다는 겁니다. 이러한 막대한 규모의 지원 덕분에 백신 개발이 통상적으로 10년 이상 걸리던 게 1년 이내로 수개의 백신이 이제 성공적으로 개발됐고요. 사실 그것만 한 게 아니고요. 생산에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점도 미리 해결했습니다. 그래서 시약이 모자라는 경우, 또 생산 기기가 여러 가지 코비드-19 때문에 수입이 잘 안 되거나 어려운 경우, 또 필요품이 어떤 게 있는지, 다음에 백신을 개발하는 회사들이 공통적으로 필요한 여러 가지 물품이 무엇인지를 다 조사해서 이런 것들을 빠르게 미국으로 수입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 다음에 백신 개발이 사실은 뭐 이제 회사가 하지만 거기에 필요한 다양한 인력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인력을 조사하고 그 인력을 원활하게 공급했던 것도 이 아까 이야기했던
오퍼레이션 워프 스피드에서 했던 일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다음에 혹시라도 개발 실패할 때 그 위험을 정부가 다 떠안았다는 거. 이러한 것들은 이제 소위 말하는 COVID-19 팬데믹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한 public-private partnership, 그러니까 이제 영리, 그다음에 공공 또 민간 기관에 이제 서로 협조해서 하는 그 와중에 정부가 불편부당한 중개자로서 이러한 리더십을 발휘한 아주 그 대표적인 사례가 됐다. 그게 이제 우리가 배울 점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나라도 코로나19 발생 초기에 백신 개발에 뛰어들었어요. 그런데 미국이나 영국처럼 이렇게 빨리 개발을 못하고 속도의 차이가 나는 거 상당히 궁금합니다.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지. 근데 사실 우리나라가 백신 기술에 있어서 매우 뒤처졌던 국가들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비형 간염 국내 자체 기술로도 아주 오랜 시간에 만들었고 뭐 한탄 바이러스 백신이라든지 여러 가지 백신들을 자체 아니면 우리나라 최초로 생산했던 백신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중간에 여러 이제 연구 구조하고 산업 구조가 여러 번 틀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연구 구조 같은 경우는 특정 질환이 유행하면 그 질환에 너무 연구비가 쏠리다 보니까 전반적인 모든 감염병에 대해서 지원이 되면서 특정 문제 되면 거기에 좀 더 투자를 하는 방식이 되는데 한쪽에 문제가 되면 모든 연구비를 한쪽에 그냥 다 몰아주는 이제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연구가 지속적으로 일어나지 어려운 구조도 있었고요. 투자가 연속적이지 않고 그다음에 R&D 구조에서 연구자들이 마음 놓고 연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안 되는 것들, 산업 기반까지 무너진. 그러니까 정말 지금 솔직히 지금 이 정도까지 하는 게 오히려 신기하다고 할 수 있을 정도라고 상황가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나라 백신이 다른 나라보다 좀 늦게 개발되는 만큼 기존에 개발된 백신들이 갖고 있었던 부작용이나 문제점을 좀 개선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까요? 어려운 질문인데요. 예. 많지는 않은데요. 제가 생각하는 가능성 한 3가지 정도입니다. 첫 번째는 제형 포뮬레이션 변화, 두 번째는 투여 경로를 바꾸는 방법, 세 번째는 이제 변이종 바이러스에 특화된 그런 백신 개발인데요. 첫 번째 제형 변경은 지금 이제 주는 것들이 다 이제 동결 건조가 아닌 액상으로 있기 때문에 특히 mRNA 같은 경우는 매우 불안정해서 그래서 그걸 갖다가 지금 말씀드렸던 분말형, 그러니까 동결 건조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그냥 상온에서 보관할 수 있고, 그러니까 보관할 수 있고요. 갖고 와서 그냥 물러가지고 이렇게 쭉 주사할 수 있는 방법이고, 이미 파이저는 사실 거기에 이제 시작을 했고요. 투여 경로 중에서는 지금 하는 것들은 다 이제 근육 주사로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근육 주사를 맞게 되면은 좀 약간 전문적인 얘기는 하지만 이제 우리 면역 글로불린 중에 IgG라고 하는 것들이 생겨납니다. 그런데 코로나처럼 이게 상기도 하기도 호흡기를 침범하는 바이러스 질환의 감염증의 경우에는 여기서 나오는 그 임뮤노글로불린, 면역글로불린을 좀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게 이제 IgA라고 하는 건데 그렇게 하려면 이쪽으로 직접 이제 백신을 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축 뿌리는 분무형,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렇게 흡입하는 백신 이런 것들을 지금 하려고 하고 실제로 이런 것들을 러시아에서 스푸트니크 5가 또는 V 이 백신이 이제 그런 형태로 개발을 시도하고 있고요. 한국의 경우에도 이제 그 mRNA 백신 같은 거 싸서 주는 이제 겉에 있는 것들 현재는 이제 지질을 나노 입자를 이용하고 있는데 그걸 좀 바꿔서 하는 방법. 그래서 세포 안으로 더 잘 집어넣어 줄 수 있는 어떤 이런 제형 개발.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변이종이 이제 계속 생기니까 거기에 대응하는 새로운 mRNA 백신 이런 것들이 뭐 후발 주자가 넘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가 백신 주권을 갖기 위해서 어떤 부분을 더 노력해야 될지 또 정부는 어떤 부분을 지원해야 될지 또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있으신지 시급한 것은 뭘 해결해야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조언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연구자들끼리 협력을 하고 정부 차원에서도 이런 R&D 비용이나 이런 부분들을 충분하게 지원해주면서 이런 균형적인 시각들을 가지고 지원을 해서 어떤 연구자든 간에 이런 어떤 그런 정치적인 또는 자기의 성향에 따라서 이제 좌우받는 게 아니라 그냥 연구로 이제 승부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여건들을 만들어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기초과학에 광범위하게 투자해달라. 두 번째, 단기에 성과를 낼 생각하지 말고 질병이 사라지더라도 그 기술은 계속 남는 것이니까 지속적으로 투자해달라. 세 번째, 이게 참 중요한데요. 실패해도 정부가 지원하겠다. 성공하면 판매는 걱정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이제
그 인플루엔자 백신 같은 경우는 성공해놓고 했는데 나중에 없어지니까 정부가 안 사주니까 다 전량 폐기하고 그렇죠. 이 사실이 다 제약 기업이 이제 손해로 돌아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발 제대로 된 전문가의 얘기 좀 들어달라. 네, 거기까지입니다. 예. 코로나19와 같은 신종 감염병은 얼마든지 더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백신 개발 능력을 갖추는 것은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백신 주권은 국가 안보와도 직결된다는 사실, 정부 당국 또 방역 당국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슈 진단 코로나19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더 새로운 소식,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의 꼭 필요한 정보를 가지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